자,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의 뒤를 이은 인류의 제2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첫 번째 포인트, 왜 하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산업혁명의 결과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냐라는 건데요. 이 변화의 정도나 그 양이 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산업혁명 직후에는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쵸? 옛날보다 생산량도 증가했고요. 어쨌든 우리 눈에 띄는 건 긍정적인 변화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삶이 상당히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는데요. 특히 이 편리의 상징, 드디어 기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 이 공업이라는 분야가 옛날에는 사람 손이 작용을 했어요. 수공업인데 주로 이 사람 손으로 집에서 물레를 돌리고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집 안, 가내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내 수공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집에서 일일이 손을 움직여가면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적었겠죠. 자, 그래서 학습지에 있듯이 소량 생산, 요런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는 공업을 하는데 이 공업 생산이 사람 손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그치. 기계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기계 설비 자체가 엄청 커요, 여러분. 실은 우리 증기기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으로 봐서 되게 작은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웬만한 방 크기 하나, 교실 크기 하나 장악하는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시설 자체가 거대하다 보니까 집 안에다가 이런 기계를 둘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기계가 설치되는 공장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공장에서 제작하는 기계를 이용한 공업, 그래서 이거를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생산량은 우리가 자고 먹고 쌀 때도 기계가 돌아가니까 양이 많죠. 대량 생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투자된 이후로부터 인류가 과거에 비해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진 거죠. 이 산업혁명의 결과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이익을 얻는 것들이 옛날과 달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들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즉 먹고 사는데 과거에는 농업혁명의 영향으로 농업 중심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야.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거의 인구수의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은 농민이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서양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농업이 아닌 공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공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농산일을 하는 것보단 공장에서 취업하거나 공장을 설치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야. 그러한 공장이 설치돼 있고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우리는 도시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도시 안에 다양한 공장들이 설치가 되면서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 혹은 도시 중심의 공업사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의 수는 계속 늘어나요. 반면 농촌의 수는 감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네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농촌을 떠나 이사를 가는 거야. 도시를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촌향도에 맞춰서 도시의 개수, 규모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러한 현상들을 전부 다 도시화. 그러니까 농촌이나 일반 마을 뭐 숲 같은 데가 다 도시로 변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인류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그 이익을 산출하는 이 공장, 이런 공장을 설치하고 기계를 들어와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공장의 주인들, 기계의 주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반면 나는 돈이 없어요. 이 공장을 설치할 만큼, 기계를 사들일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요런 사람들은 공장에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고 뭐 주급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자본가 노동자라고만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과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면 이제는 이제 재산을 주 기준으로 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 신분은 아니지만 계층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삶의 구조가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경제 활동이 과거와 다르게 이 자본가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자본가 노동자의 경제 활동에 맞춰서 다양한 경제 정책, 경제 이론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본가 노동자 생산관계에 맞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경제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걸 자본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자본가가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노동자가 취업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면 그게 다시 소비가 되고 그럼 다시 자본가가 그걸로 투자를 해서 더 큰 공장을 짓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또 일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가 쑥쑥쑥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 자본주의는요.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도 시대에 따라 약간씩 모양이나 정책 내용이 조금 달라요. 산업혁명 직후에 등장했던 초창기 자본주의, 이거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근대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이 무지 중요한데 경제 내용이라 어려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과서에 빠져 있어요. 다른 학교 교과서는 근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빈칸 없이 그냥 학습지에다가 소개를 해놨어요, 여러분. 요 이론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요. 이게 산업혁명 직후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초창기의 자본주의 모양새를 결정했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론이 되겠는데요. 자, 적혀있듯이 애덤 스미스라는 아저씨, 이 영어 스펠링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 따라서는 아담 스미스라고도 불러요. 상관없습니다.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부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자, 이름이 진짜 그 뜻이에요.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 이거에 대한 소개인데, 여기서 이 애덤 스미스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기존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는 국가가 더 큰 부를 가져올 수는 없단 말이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크게 이익을 얻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은 심플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돼. 국가가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풀어놔. 방임을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 자유의 극단적인 최악에 그냥 풀어놓는 걸 우린 방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요거를 이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 주장은 이제 애덤 스미스가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방임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예전에 중상주의 시절에 했었던 뭔가 보호장치들, 개입장치들이 싹 다 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보호관세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데 이런 거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본가들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물건에 투자를 하고 그럼 기술력이 더 발전하고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이 생산되고 그럼 더 많이 물건이 팔리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그냥 풀어놓고 냅두는 게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안 하는 게 정부가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는 게 국왕이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근데 이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개입이 없으니까 당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생산하고 싶은 물건을
자기들 멋대로 투자를 하면서 실컷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윤 추구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국가한테 보호를 받으면 그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가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 초창기 요 부르주아들,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이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유방임주의 이론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그 영국의 경제적 자유 있잖아요. 곡물법 폐지라든가, 항해조례, 항해법 폐지라든가, 기억납니까? 요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곡물법, 뭔가 곡물을 보호관세로 보호해주고 항해법, 영국이 관세를 매겨가면서 강제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보호하고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국가 부에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일어났던 그만큼 자유방임주의를 빨리 받아들였던 영국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외치게 되면서 자유무역 형태로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부를 얻게 되니까 이제 주위 국가들도 중상주의 같은 방식보단 자유방임주의가 낫네 하면서 내버려두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는요. 당시 19세기 이 산업혁명이 터지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자유주의 운동 그리고 나올 시간에 배울 민족주의 운동 이런 게 이제 막 확산될 때 이 시기에 이러한 운동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경제적인 배경 뒷받침 역할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소개할 때 방금 얘기했던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구절을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국부론. 정부의 간섭 없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아무런 개입하지 말아라. 방임해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극단적인 자유를 지향한다고 해서 이런 이론을 자유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물론 지금은 좀 변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시스템대로 경제를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초창기 산업혁명의 결과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약간 이 산업혁명 뭔가 꼬리꼬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약간씩 비춰지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들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느냐? 요걸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앞 시간에 곡물법 조금 낯설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유방임주의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쌤이 이거 관련해서 영상 준비해 놨거든요. 한 10분 좀 안 되는 걸로 잘라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